안녕하세요. 여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최근에 학과 이름 바뀌어서 환경설계학과이고요. 그래서 조경설계 쪽 맡고 있는 이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는 앉아서 진행할게요. 제목을 보면 제가 제목을 사실 여러 번 다시 바꿨었는데요. 디지털 트윈과 건설 메타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 환경공학부도 아니고 사실 제가 건설에서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왜 건설까지 가게 됐는지 그런 것도 간단히 아마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서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석사부터 조경 설계를 해왔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조경 설계로 실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2010년부터 조경 설계, 조경공학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수업을 해왔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연구 분야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설계 이런 쪽으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항상 제 머릿속에 그 연구를 하면서 이걸 정량적으로 검증하거나 뭔가 새로운 디지털 툴들이 있는데 제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무를 했을 때는 또는 이제 학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 배울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 또 기술들을 좀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쉴 수 있는 학교 쉬게 되는 이제 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학교에 한 거의 1년 만에 복귀를 하고 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수업은 변한 게 없더라. 그래서 사실 그 수업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툴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겠다. 근데 제가 모르는 툴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사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게 지금 이제 수업으로 연결해서 2년 동안 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작업들은 일부는 학교에서 진행했던 거고 대부분은 제가 최근이라고 하지만 이제 만 3년이 됐어요. 이제 2020년 2월에 창업한 회사가 2020 지금 3년 2월이 돼가면서 이제 만 3년이 돼가는데 관련해서 사실 그 시공 전문 건설 시공 회사까지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걸 하면서 굉장히 또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이제 조경 설계 관련된 수업하고는 강의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고 특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이 설계 또는 건설, 디자인 쪽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학교에서 한 것들에서 수업의 연장으로 이제 이게 실제 설계라기보다도 건설에서의 설계죠. 건설 안에서의 설계 실무까지 들어가는 것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꼭 조경하는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시공간 또는 건설, 건축 여러분들 분야에서 어떤 것들 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옥차는 대략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이거 아마 제 이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확실하게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엑셀 증강 휴먼 시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할 거고요. 대부분이 영상하고 이미지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가상과 실제 정합성은 이제 저희가 결국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의 모델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생들 Q&A 부분이고요. 네, 먼저 이제 건설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알려진 사례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사진에 보이는 이미지에 보이는 사례입니다. 결국은 이제 실제 하는 제품 또는 공간, 우리의 경우에는 공간에 더 가까운데요. 공간이나 환경에 대한 디지털 복제품인데 단순히 3D 모델하고 다른 부분은 그 디지털
복제품, 디지털 3D 모델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1대1로 모컵을 만들어서 보시듯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졸업미전이나 어떤 또는 이제 산업에서 제품화할 때 이런 모델 작업을 거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만 규모가 커지고 아니면 도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복잡한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커지면은 더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죠. 옛날에는 굉장히 큰 수리 모델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운동장이나.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그게 시간상 또 비용상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3D 모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3D 모델들이 나와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문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물리적인 성격이 콜리전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D 모델에서 이거는 어떤 재료다?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열린 공간에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닫힌 공간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물리적인 실제와 똑같은 물리성을 갖게 되면서 이 3D 모델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선박 같은 거, 또 우리가 잘 다루고 있는 도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물리성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특히 이제 우리 건설이나 설계 쪽에서는 BIM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라서 정보화 모델인데 이게 빌딩이라는 게 단순하게 건축에 대한 건 아니고 건설의 전반적인 것들, 만드는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거를 뭐 림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희 랜드스케이프에서 사이트에서 심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름은 큰 문제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대상, 공간에서 필요한 이제 모든 그러니까 생애주기라는 건 처음 만들 때부터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설계한 것처럼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고요. 그 안에서 설계, 시공, 관리까지에 들어가는 모든 그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이제 그 정보화 모델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 설계에서 빔으로 하는 것들은 아마 좀 다뤄보신 분도 있을 텐데 시공에서 빔이 더 중요해요. 실제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라든지 내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설계 이후의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효용성이 높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관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에서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주기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BIM의 원래 목표인데 사실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 그러면은 제가 디지털 트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고 이게 단순히 뭐 VR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빔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VR 관련된 언리얼 엔진을 통한 VR과 그 다음에 BIM과의 상호 작용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러 가지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짧게 구분을 하고 넘어갈게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여기 있던 이미지처럼 내가 그 안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 환경, 내 실제 속한 환경과 상관없이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하고요. 증강현실은 주변 환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오브젝트 또는 이제 물체나 아니면은 인포메이션. 요즘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 아니면 포켓몬 여기 보면 포켓몬처럼 여러분들 게임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이제 AR에서의 아주 대표적인 활용사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혼합현실, 확장현실 여러 가지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혼합현실은 그야말로 이제 그러면 VR하고 AR이 다 혼합된 것들은 AR이냐 VR이냐 이걸 구분하다가 그냥 섞인 걸로 하자, MR로 하자 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MR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단순히 섞인 게 아니라 확장현실은 그럼 그것보다 단순히 AR과 VR의 플러스가 아닌 그거 AR과 VR을 활용해서 더 새로운 공간으로 나가는 좀 더 정보가 더 들어가고 그 이상, 그러니까 VR이라는 그 공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장현실이라고 하고 보통 지금 VR이나 AR 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은 확장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어떤 툴로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이미지 인볼드들인데,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사실 처음에 시작 발단은 어땠냐면은 설계는 굉장히 충분히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BIM이 됐던 라이너가 됐던. 근데 그게 건설로 넘어가면서 그 브릿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BIM이나 라이노나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놔도 실제 시공 현장에서 인부들은 종이 도면을 꺼내서 설계를 시공을 해요. 빔을 제대로 시공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시공하시는 분들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정보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아무리 내가 효용성을 높여줘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막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건설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디지털화가 의외로 굉장히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설계하고 시공에서 그 갭에서 나오는, 설계하고 시공 사이 갭에서 나오는 부분을 최대한 열어놓자, 뚫어놓자.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여러분 쓰는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앱 같은 것들, 아니면은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럼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총칭해서 이런 기술들을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스마트 건설 기술로서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뭐냐? 메타버스가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메타버스는 기존의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서 그 메타버스 상에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활동이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재화의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이 공연을 볼 수 있잖아요. 돈을 내고 볼 수도 있고, 뭐 티켓을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K-pop 하면서. 근데 그런 문화적인 활동도 있지만, 이제 건설에서의 그런 메타버스는 어떤 것이냐? 아직은 굉장히 뒤처져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상당히 지금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건설의 메타버스가 우리가 문화에서 이루는 것처럼 하려면 아직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에서 메타버스는 결국은 이제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를 이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설계 시공을 메타버스로 해보면서 실제 상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나 유지에도 충분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돼서 사례, 아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었고, 관련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사례들은 사실 아주 큰 프로젝트들은 작게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부터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크지 않은 프로젝트지만, 오히려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것들을 테스팅하기에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 2개를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는 학생들도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회사를 열기 전에 나갔던 이제 공모전이었고, 이건 설계 공모전,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공모전이었어요. 여기 사이트가 캐나다고요. 여기에 이제 그 작은 정원을 만드는데, 한 15m, 15m 정도의 작은 정원인데 설계를 하고 이제 도면을 내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선정이 되면은 우리가 가서 시공을 해주는 비용까지 주는 정원, 쇼정원이죠. 쇼정원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2019년 이제 프로포절에서 돼서 2020년 12월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됐죠. 확정이 돼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코로나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겨울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못 갔어요. 저는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원래 제 의도는 그래서 원래 의도는 이 설계를 도면을 내지 않고 우리가 이걸 디지털 트윈으로 시공하겠다. 그래서 AR을 들고 가서 AR만 보면서 시공을 하겠다. 그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냈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이 형태 자체를
도면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사각으로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굳이 그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도면으로 파악하기 되게 어렵고 이런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설계 자체도 AR을 이런 시공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못 갔죠.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도면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른 분들 다 못 갔으니까 다른 분들 다 도면을 보냈고 그쪽 이제 공사 팀에서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도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나 하고 잠깐 고민을 했지만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라서 도면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그 디지털 트윈을 AR 글래스에 넣어서 그걸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저희 건축가 학생들 2명을 고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건축가 학생 2명이 그 AR 저희하고 이제 미팅을 줌으로 하면서 그 시공을 구사를 했습니다. 장비를 보냈죠. 360 카메라, 이제 시공 감리를 위해 360 카메라와 AR 글래스와 태블릿을 보내고 저희하고 이제 계속 그 줌 미팅으로 시공 감리를 했습니다. 네, 장비는 뭐 이제 태블릿, 그다음에 매직리프, 저희는 홀로렌즈 2를 결국 보냈는데 처음에 매직리프를 보내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홀로렌즈 2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낸 디지털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도면화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면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제 도면의 노트에 어느 방향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색 이런 것들 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디지털 도면에 최대한 저희가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아메바 같은 형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사이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지형상으로 센터 포인트라든지 높이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말뚝을 박아가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도면에서 치수를 재서 몇 미터 떨어질까, 그 스테이션 포인트 기준점에서 몇 미터 그래서 거기 말뚝 박고 거기에서 높이를 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됐어요. 2명이서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높이도 그냥 그 AR에서 나오는 그 높이로 그냥 마킹만 하면 되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하면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줬던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2명의 학생이 이런 그 디지털 도면을 AR 글래스로 체크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안에 전혀 문제 없이 맞췄고요. 안타깝게 저희는 보지 못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시공 감리 미팅을 했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직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은 계속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방식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이 현장, 오른쪽이 디지털 트윈.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하나는 진짜 카메라, 하나는 이제 그 디지털 상의 좌표죠. 에서 보는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불하게 되고 있어야 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냥 보면은 도면을 저희가 하겠고 실제로 현장 가면 도면을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숨은 그림 찾기, 잘못된 부분 찾기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국내 프로젝트인데요. 나우기 어린이공원이라고 새로 이제 나우기 문화관이라는 작은 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거거든요. 아는 건물인데 그거를 이제 새로 지으면서 원래는 주차장이었던 부분을 주차장하고 이제 굉장히 옛날 그냥 생활공원인데 그 부분을 아이들 놀이터
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놀이터는 아니지만 공원에서 이제 놀이 시설을 갖춰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특히 저기 그 고무칩 있고 그다음에 그 암벽 놀이대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1200 제곱미터니까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아까 했던 그 캐나다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제 실제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감리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고, 처음에 가면은 그 설계된 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그걸 이제 투영을 해보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오류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치수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걸려가지고 뭐 이 나무를 뽑아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점검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서 매설물, 특히 이제 매설물이나 우리가 도면을 표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시공 현장은 잘 안 가보셨겠지만 땅을 다 파헤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말뚝이나 어떤 위치를 표시하는 것들을 해놓고 거기서 줄자로 재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하 매설물 위치하고 안건물이나 매설물 위치하고 그다음에 위에 포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수목 그 이제 나무 심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장 패턴하고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그냥 이제 안 맞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페이빙도 되게 좀 조각이 나게 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 페이빙 자체를 증강으로 띄워놓으면서 그 위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긋나지 않도록 잡을 수 있었고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경계석 위치를 잡을 때 잘못 잡으면 안건물 위에 경계석을 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건물 위치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냈고요. 그다음에 수목보호대도 보통은 이 페이빙을 깔기 전에 나무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나서 페이빙을 깔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체를 다 본 다음에 구멍을 완전히 하고 중심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오차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적인 형태. 여기는 사실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이제 고무칩 포장인데 뭐 놀이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근데 그런 그 비정형적인 형태는 사실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형적인 형태로 이제 물결문 이런 거 만들어놔도 절대 도면들이 되지 않고 그 이제 경험이 많으신 인부 한 분이 그냥 그 도면 쓱 보고 쓱 그리세요. 그분의 그 미적 감각에 의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히 같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설계 의도랑 다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이제 설계 의도대로 설계 도면대로 이렇게 제대로 지켜서 하려는 노력이 사실 되게 없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제가 설계를 처음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설계된 대로 무조건 설계된 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재료 문제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설계가 된 대로 한다라는 게 1차 목표였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게 도면을 우리가 트레이싱 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R 도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트레이싱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영상인데?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텐데 경계석 위치 같은 것도 경계석을 보면은 그 다음에 경계석 위치에 따라서 트레이싱해서 마크를 하고 정확하게 이제 그 90도가 아니고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 경계석 원래 경계석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인바 씨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할 때까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흙을 채우고 상당히 그래도 협조적이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시공하기 때문에 설계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시공회사는 그걸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흙으로 그 정지작업만 해놨을 때는 정말 패빙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엑셀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정확한 위치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포장 시공 조금 더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런 동심원으로 그려놨는데 보통 저런 경우에 원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심에다가 이제 하나 꽂고 끈 해서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구조물이 먼저 들어가서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다가 실제로 실을 이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잘 많이 해보신 아저씨들이 그냥 그리시죠. 그럼 R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XR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 보이는 이유는 이 선 자체가 지면에서 한 20-30c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그 이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정확하게 위치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트레이싱이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스프레이나 아니면은 뭐 초크나 적절한 그 재료로 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그 의도에 맞는 의도의 그 설계 의도와 부합하는 형태들을 만들 수 있고 사실 스프레이 자체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레이저로 이렇게 그 레이저로 프로젝션하는 그런 거 드론을 활용해서 레이저 프로젝션을 해서 이 마킹을 하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프레이에서 온 2-3cm의 그 어떤 그 부정확함도 충분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게 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물결 무늬 또는 뭐 꽃 모양 별게 다 있는데 놀이터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가 설계 의도한 대로 맞춰서 할 수 있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시공하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계상으로 설계 의도한 대로 하려면 재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시공을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설계 도면에 부합하지 않게 하더라도 아무도 감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설계사가 그걸 요구를 하면 재시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재시공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하고 비용 많이 아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데크라든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각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에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각관을 지금 하고 있을 때 그 위에다가 그 데크를 바로 이제 입혀보면서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각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나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레이어링으로 해서 그 전체 레이어가 각관만 보이게 각관 위에 그 데크도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잘 보여요. 네, 그럼 이제 아직 안 된 각관들이 어떻게 올라갈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씌워지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공 감리 할 때도 이걸 가지고 리포트도 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스크린 캡처한 것들을 바로 이제 그 보고서로 해서 도면 서식을 만들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껐다 켰다는 부분인데요. 계단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이 기둥이랑 위치들이 맞는지. 근데 보통 이런 도면을 보고 하니까 사실 정확하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작은 프로젝트도 그래요. 큰 프로젝트는 사실 더 많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거 도면을 갖고 계신 분이 이게 맞아?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으로밖에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습니다 하고 얘기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믿고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사각형, 삼각형이 아닌 이제 비정형적인 이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안에 재료가 면적이 어떻게 들어갈지, 재료가 어떻게 들어갈지 사면이기 때문에 좀 도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디지털 트윈으로 하려고 했고요.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아까 저희가 캐나다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60 이미지를 다 이제 날짜별로 캡처를 해서 그걸로
시공 공정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사진마다 공정이 몇 %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UX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공정관리 서비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지어진 거를 이미지 매핑한 거고요. 그래서 드론 스캔으로. 드론 스캔을 했을 때 실제 도면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AI로 어느 정도 공정이 됐는지 퍼센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펀치리스트라고 해서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다 바로 이제 메모를 남길 수가 있고, 이거를 이거대로 바로 클라이언트하고 미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설계사하고 미팅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네, 사례는 이 정도 보고요. 30분 넘어서 좀 짧게 이 부분만 좀 소개하고 짧게 넘어갈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봤고, 그럼 어떤 과정들이, 어떤 노력과 과정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CAD 데이터가 와요. 그걸 가지고 빔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빔을 만든 다음에는 XR, 그러니까 AR로 가능한 모델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빨리 XR, AR로 구동 가능한 모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이나 AR로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빔은 일단 필수적이다. 빔이 일단 된 다음에 AR이나 XR로 보내봅니다.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 마커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3D 모델하고 이 실제 공간을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매칭을 하는 역할이 마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커를 여러 군데 놔서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칭을 해서 전체를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 부분은 이제 특허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어 오버랩을 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보여줬지만 치수. 실제로 이제 AR상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을 클릭하면 정확한 치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최근에 테스팅한 결과로는 상당히 밀리미터 정도의 오차밖에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의 줄자가 가져갈 필요 없이 1명이 다 잴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재려면 항상 2명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하드웨어도 만들어보고, 왜냐면 이제 이거 쓰면서 공사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점 조절하는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콘이라는 것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확도 전부를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왜냐면 이게 결국은 테스팅 베드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실제로 XR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정확도가 1cm냐, 2cm 이하냐, 미만이냐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저희 건설 관련된 부분의 기준에 부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오차율을 보니 정합성이 한창했다는 거는 기존에는 XR이 굉장히 부정확했어요. 근데 마커라든지 아까 비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했을 때 기존 오차율이 20% 이상 오차가 난다는 거는 이제 VR이 정확하게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데 뜨는 거죠. 그런 거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최소 6%까지는 줄였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더 줄이려고 노력해보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디지털 트윈과 건설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Q&A 잠깐 받아보겠습니다.